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9억 원입니다. 금융감독원 팀장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서 9억 원을 사기당한 70대 어르신의 사연 뉴스에서 혹시 들으셨습니까? 이 9억 원이라는 돈은 1인 기준 역대 최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이러저러한 유형으로 발생하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물론이고 저희 방송이나 뉴스에서도 자주 말씀드렸죠. 하지만 연세 많은 분들은 권력기관을 사칭하면 또 깜빡 속곤 합니다. 특히 이 어르신이 꼼짝 못했던 게 발신전화번호가 02-112로 찍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 범죄신고 번호로 본인에게 전화가 오니까 그냥 당연히 경찰일 거라고 믿고 따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화번호를 바꾸는 건 발신번호 변작이라고 하는데요. 3년 전에 관련법이 개정돼서 이렇게 발신번호를 바꾸는 건 이제는 불법이고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일부 별정통신 사업자들이 변작을 방조하거나 심지어는 지원까지 하면서 이런 발신번호 변작이 최근 들어서 다시 크게 늘고 있습니다. 관계당국은 이 사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해서 일일이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고는 하는데요. 만약 이 번호를 빌려주는 별정사업자들에게 회선을 빌려주고 돈을 버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을 처벌하면 그래도 이렇게 번호 바꾸는 행위가 계속될까요? 단속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혹시 의지의 문제는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ELS라는 투자 상품에 올 들어서 돈이 20조 원 넘게 몰렸답니다. 이게 어떤 상품이고 요즘 수익률은 어떤지, 또 투자할 때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되는지 오늘은 ELS에 대해서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수입차도 가격을 내리는 곳이 있기는 하다던데 그래도 여전히 부품 가격, 수리 비용 여전히 비싸죠. 왜 수입차만 특별히 이렇게 비싼 건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자동차 전문 기자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3월 19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 살펴봅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는 23일부터 네. 이번 주로 치면 목요일, 금요일 주말쯤부터인가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철강 관세가 발효되는데 이 철강 관세국에서 우리나라도 빠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 저도 이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출처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일보가 보도한 것인데요. 양국 통상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이라고 이제 조건을 달고요. 미국은 우리 정부의 철강 관세 제외 요청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양국이 상대가 원하는 방안을 긴밀하게 토의했고 한국은 수입 철강에 대한 25% 관세 부과에 국가 면제를 요구한 상태고 미국이 이를 대체로 수긍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받았다는 건데요. 일단은 만약에 이 얘기가 맞다라고 하면 우리도 뭔가 카드를 제시했을 거기 때문에 일단 철강 관세 면제를 받고 한미 FTA 쪽에서 다른 것들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라는 추론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뭘 내줬는지는 아직 공개는 안 되는 모양이군요. 그래서 일단은 철강 관세를 피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조금 들려온다라는 점은 긍정적이고 앞으로 이제 그렇다면 한미 FTA, 그러니까 자유무역 협정 내에서 논의할 것들에 대한 대상이라든지 논의의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간 미국은 모든 걸 다 지금 한미 FTA와 연관시켜가지고 한미 FTA에서 큰 걸 얻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있는데 아마도 이번 철강도 면제 후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향후에 FTA 쪽이 훨씬 더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괜히 이런 카드 하나 꺼내서 여러 가지 얻어가네요. 그렇죠. 다양한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외환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뭐고 이걸 또 공개하냐 마냐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요? 환율이라는 게 굉장히 수출, 수입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경제에. 그렇다 보니까 환율이 급등락을 하는 경우에 하루에 갑자기 오르거나 하루에 갑자기 빠지는 경우에 외환 당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를 활용을 해서
시장에 달러를 풀거나 회수하는 방법으로 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이걸 직접적인 개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간접적인 개입이다라고 해서 구두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익 있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조만간 시장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보통 당국의 개입은 이렇게 직접 개입하고 간접 개입을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은 항상 우리나라가 환율 시장에 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그리고 우리 당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되게 그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예.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은 이제 환율 조작국이라는 걸로 해서 매년 2차례씩 국가들을 분류를 해서 환율 조작국에 해당이 되면 여러 가지 조치를 내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4월 달에 환율 조작국 보고서 발표가 있거든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앞에 말씀드린 FTA나 뭐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요. 혹시 여기서 또 환율 조작국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이름이 오르거나 했을 경우에 여러 면에서 우리가 좀 불리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의구심을 받았던 우리나라가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공개할 방침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개입을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환율이 너무 오르거나 너무 내릴 때 어차피 오를 환율이 오르는 거긴 하겠으나 갑자기 오르면 서로 부담되니까 너무 오를 경우에는 달러 값이 오른다는 거니 달러를 내다 좀 팔아주고 네, 맞습니다. 마치 농산물 수급 조절하듯이 너무 떨어지면 또 그 달러를 좀 사주고 이런 식의 개입을 하는 거지 뭐 $1 환율을 뭐 꼭 1,100원대에서 1,300원대로 끌어올리려고 자꾸 그런 식으로 개입하는 건 아니다라는 계속해서 뭐 환율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뭐 개입을 해서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게 우리나라 입장이고 정부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급격한 쏠림이 있을 때만 미세 조정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 자꾸 환율을 올리는 쪽으로 대한민국의 수출에 도움되는 쪽으로 너희들이 만드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니까 그럼 우리가 언제 어떻게 개입해서 얼마 사고 얼마 팔았는지 그 내역을 공개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나라들도 공개를 합니까? 일단 주요 국가들은 바로 공개하는 건 아니지만 시차를 두고 외환시장 개입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도 이처럼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방안이 좀 유력해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국, 일본, 브라질, 캐나다 등은 외환시장 개입하면 한 달 후에 이 개입 자료를 공개하고요. 인도는 2개월 뒤에, 미국은 3개월 후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20개국이라고 하는 G20 중에 외환시장 개입을 비공개로 하는 나라를 보면 우리나라, 중국, 터키 이렇게 3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이 한국도 공개를 해라라고 요구하는 거는 당연히 부당한 건 아닙니다. 의심받기도 했었겠네요. 우리랑 몇 개국만 안 하고 있으니까. 너네는 안 하니까 우리가 의심하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1962년에 외환시장이 개설됐는데 만약에 이 개입하는 거를 공개를 한다라고 하면 처음 있는 일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시차를 두고 좀 공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럼 왜 공개를 안 한 거야 지금까지? 시장 규모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과거에는 특히나 이 외환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들 정부의 대응을 밖으로 공표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작전을 밖에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IMF 당시에도 환 때문에 우리가 큰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에 대한 공개를 좀 꺼려왔던 것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외환 보유고도 크게 늘었고 경제력도 어느 정도 펀더멘털이 좋아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아마 그런 의심을 받는다라고 하면 시차를 두고 우리도 공개할게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공개하고 싶지는 않은데 좀 밀려서 공개하는 느낌이 좀 있네요. 그렇죠. 이왕이면 뭐 저희 패를 까고 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렇게 패를 감추고 싸우는 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뭐라고 하지 않는다라면 끝까지 그냥 공개 안 하고 싶지만 여러 사정으로 봤을 때 야 이것까지 공개 안 했다가 또 다른 뭐 전략의 빌미를 제공하면 우리가 더 불리할 것 같으니 아마 시차적으로 공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어떤 나라를 지정하는지 마는지를 검토하고 발표하는 게 매년 2번이죠. 4월하고 10월에 지정합니까? 이렇게 두 차례 이제 환율 보고서를 내놓고요.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이제 환율 조작국들을 분류를 하는데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200를 초과한 경우 200억 달러를 200억 달러. 두 번째는 경상 수지
흑자가 지난해 대비 뭐 3%를 또 초과한 경우, 네, 환율 시장 개입 규모가 뭐 순매수 비중으로 2% 초과,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기준을 적용을 하는데 한두 개 기준에 해당되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는 항상 관찰 대상국에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대미 무역 흑자가 좀 큰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매번 관찰 대상국이었는데 이제 만약에 환율 조작국으로 돼버린다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조금 불안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여줌으로써 예. 조작국을 피하자, 이런 전략인 겁니다. 항상 조작국으로 가능할 수 있는 나라 명단 보면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한국, 뭐 대만 이런 나라들이에요. 미국에 수출 많은 나라고. 네. 그나마 다른 나라들이 보면 아유 저 나라는 그래도 부러워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 네. 수출이나 경상수지로만 보면 해야 되는 문제인지 걱정해야 되는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해서 세금 내라는 과세 통보가 됐다는 뉴스가 있군요. 이거는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요. 사실 과세 당국이 이건희 회장에게 세금을 내라고 통보를 했다는 정확한 팩트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세청이 차명 계좌가 만들어졌던 금융사들에게 안 거둔 세금을 내라고 통보를 한 것이고요. 이들이 국세청에 이거의 일부를 지금 세금을 냈기 때문에 조만간 이 금융사들이 이건희 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다. 이게 정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금은 이건희 회장이 국세청에 내야지 왜 중간에서 금융회사들한테 왜 안 거뒀냐 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까? 차명 계좌를 쓰면 내야 하는 세금이 두 가지인데요. 예. 차등과세라는 거하고 이제 과징금 이렇게 두 가지인데 네. 과징금을 빼고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차등과세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벌어들인 이자나 배당 수익 네. 이런 것에 관련돼서는 이게 차명 계좌였다는 게 밝혀지면 이자로 벌어들인 수익의 90%를 떼서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일종의 뭐 징벌적 과세에 비슷한 건데요. 이자 소득세를 우리 보통 사람들은 15.4% 내는데 예. 여기서는 90%를 떼면 주민세 9%까지 더하면 99%를 떼어 가겠군요. 예, 그러니까 거의 다 낸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차명 계좌 쓰다가 들통나면 그 안에서 벌어들인 이자와 배당 소득의 거의 대부분을 몰수한다. 이게 예. 법이에요? 뭐 반대로 얘기하면 원금은 가져가고요. 근데 예. 어쨌든 그 차등과세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 차등과세는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그 돈을 내줄 때 미리 걷어서 국세청에 내도록 하는 원청징수 의무를 금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2008년 삼성특검에서 이건희 회장이 1200개 차명 계좌가 발견됐을 때 네. 이걸 실명 전환해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잖아요. 삼성이 실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융사들은 이 세금을 떼서 국세청에 냈어야 합니다. 그럼 그동안 이자 쌓였던 거 계산해서 네. 이자 소득세를 저희가 떼고 드려야 되는데 그죠? 이자 소득세가 이자의 99%를 내도록 되어 있으니 이자는 빼고 원금만 줬어야 되는 건데 네. 그동안 쌓였던 이자도 다 줘버렸다는 거죠. 2008년 네, 금융사들이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국세청은 왜 그거 안 걷었어라고 금융사들에게 지금 과세 통보를 한 것이고요. 그때 너네 안 낸 거네 라고 통보를 한 것이고요. 금융사들은 지난번에 한번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벌써 몇 년 전 얘기야. 우리 자료도 없고 과세하기 되게 힘든데 라고 이제 반발은 했었는데 예. 국세청이 일단 내라고 하니 일부 지금 세금을 납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융사들도 이게 배임이 안 되려고 하면 그 원래 냈어야 되는 그 이건희 회장에게 이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조만간 금융사들이 여기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 2월하고 3월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서 국세청이 금융사들에게 1,039억 원의 과세를 지금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1차분이 한 100억, 2차분이 900억이라고 하는데 1차분 100억 정도를 금융사들이 일단 다 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떼고 줬어야 되는 건데 다 줬으니 일단 당신들이 세금 내고 예. 당신들이 그럼 세금 내야 될 의무는 1차적으로 너네한테 있잖아. 금융회사들이 내고 금융회사들도 안타까우면 이건희 회장한테 가서 받아라. 네. 당시에 그 후문을 좀 들어보면 2008년에 그 김영철 변호사의 양심 선언 때문에 이건희 회장 비자금이 한 1,000개 넘게 발견됐지 않습니까? 네, 차명 계좌가. 이제 실명으로 다 전환하라고 하면 사실은 그 돈 뽑아서 이건희 회장 개인 실명 계좌에다 집어넣으려면 차명으로 이름 빌려줬던 임원들이 와서 네. 사실은 신분증 제시하고 그렇죠. 차명인 본인이 왔어야죠. 찾아가야 되는 것인데 네.
그때도 그냥 비서실에서 한꺼번에 통장 한 수천 개 들고 와서 수천 개는 아니군요. 수백 개 들고 와서 네. 여기 있는 돈 다 일로 옮길 거예요 해서 다 옮겼다고 하더군요. 뭐 그랬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본인들은 안 나타나고 직원들이 와서 차명 계좌도 결국엔 실명 전환을 했다. 예. 그 과정에 사실 이것도 걷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세금 잠깐만요. 세금 내셔야 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할 겨를도 없었다는 거겠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럼 이건희 회장만 세금을 부과받은 겁니까 결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건희 회장 외에도 그 이후에 차명 계좌가 밝혀진 국내 재벌 오너가들도 여기에 속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정확한 뭐 명단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요. 추론은 좀 가능합니다. 2010년 이후 수사당국에 의해서 차명 계좌 운용 사실이 적발된 인물 재벌 오너가는 2명이거든요. 이재현 CJ 회장하고 이명희 신세계 회장 이 두 사람입니다. 근데 규모 면에서야 뭐 이건희 회장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네. 아마도 이분들의 그 차명 계좌도 똑같은 방식으로 현금을 돌려줬기 때문에 네. 거기와 관련된 아까 말씀 차등과세 이 부분을 국세청이 통보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오너들도 일부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근데 이번에 사실 세금을 떼려면 2008년에 그 당시에 특검 결과로 발표됐을 때 네네. 그때 실명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때 쌓여있던 이자를 다 가져갔어야 되는 것인데 네, 맞습니다. 한 10년 넘게 뒤늦게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정작 받아갔어야 되는 이자에 대한 이자를 네. 이자 소득세가 99%니까 이자를 다 몰수해야 되는 거죠. 예. 그거를 결국 못 받았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그렇죠. 그동안 뭐 국세청이 안 받아왔던 거고요. 이번에 제기가 되니까 이제 와서 이제 받겠다라고 나선 건데 그래서 국세청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의 화살을 면할 수가 없는데 이제라도 받겠다라고 나선 거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100억은 적으니까 금융사들이 냈는데 이 차분 900억이 남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걸 금융사들이 앞으로 낼 것이냐도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내야 되니까 내긴 하겠습니다만 금융회사가 이건희 회장한테 받기도 또 다시 뭐 뭐 소송을 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또 있을 수 있겠죠. 2008년 당시에 만약에 떼어갔으면 과세제척기간이 10년이니까 98년부터 2008년 사이에 쌓였던 이자도 다 가져올 수 있었던 건데 네. 지금부터 10년 거슬러 올라가는 것밖에 못 받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남북한이 경제협력 사업할 때 네. 개성페이라고 하는 걸 도입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나 보군요. 개성페이? 이게 뭐예요? 일종의 우회자금 지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저도 처음에 개성페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거 뭐 무슨 핀테크나 블록체인 같은 걸로 뭐 코인 만들어서 주겠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전혀 아니었고요. 사실 별거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남북 경협할 때 지급 결제 수단을 달러화로 했어요. 북한에다 달러를 줬다는 거죠? 달러를 줬다는 거죠. 근데 이걸 원화로 바꾸겠다라는 거고요. 아, 원화를 주겠다? 예. 근데 왜 그러면 달러를 안 주고 원화 뭔 차이인데?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달러를 주니까 이거 가지고 무기 사고 뭐 군수용으로 사고 뭐 이런 데 쓰더라. 네. 그래서 원화를 주고 이 원화는 앞으로 우리나라하고 거래할 때 생필품이라든지 그러니까 군사용품 외의 거를 사는 데로만 쓰기로 하겠다. 그럼 앞으로 남북 경협에서 북한에게 준 돈이 이 군수용으로 쓰였다는 군비 개발을 위해 쓰였다는 이런 여러 가지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아이디어거든요. 근데 뭐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달러로 살려고 하던 뭐 예를 들어 뭐 그 생활용품들을 원화로 살 수 있으면 달러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달러는 다시 북한은 뭐 군비를 쓰든지 뭘 쓰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엔 똑같은 건데 어쨌든 이런 걸 논란을 좀 막아보자라는 아이디어로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친절한 경제는 제가 원고를 여기다 뒀네요. 예, 오늘 친절한 경제는 청취자 문선호 씨가 지난달 2월에 우리나라 신규 취업자 수가 10만 명밖에 안 늘었다. 1년 전보다. 그래서 평상시의 3분의 1 수준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됐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실업자 수는 또 뉴스에 이어지는 거 보니까 1년 전보다 7만 6천 명 정도가 더 감소했다고 또 좋은 소식이 섞여 나오더라. 일자리 상황이 안 좋다면서 실업자 수도 같이 줄어드는 건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우리나라는요, 인구가 요즘엔 매년 한 20만 명 정도 늘어납니다. 매년 인구가 20만 명쯤 늘어나는데
그런데 일자리가 필요한 인구, 그러니까 15세부터 64세까지 그 연령대의 인구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3, 40만 명씩 매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늘어나는 것보다 일자리 늘어나는 게 더 많았어야 되고 매년 일자리가 3, 40만 개는 더 많이 필요했었는데 그래야 일자리 필요한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갖는다 이렇게 봤는데요. 이게 작년 연말쯤부터는 이 15세부터 64세까지 일자리가 필요한 연령대의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 구조로 볼 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64세 넘더라도 일자리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나 일자리 필요하니까 달라고 요구하는 인구가 15세부터 64세까지라고 보면 이 인구는 오히려 매년 이제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생긴 일자리가 1년 전에는 매년 30만 개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10만 개 정도밖에 안 생긴 게 이제 그런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 실업률은 왜 오히려 낮아지고 실업자도 줄었느냐? 이제 실업자라는 건 나는 일자리를 간절히 구하고 있고 그래서 면접도 여기저기 보러 다니는데 일자리가 도무지 안 생깁니다. 이러는 분들의 숫자거든요. 그런데 나는 뭐 나이가 들어서 일자리가 별로 필요 없어요 라든가 아니면 일하면 좋겠지만 누가 뭐 나 같은 사람 써주겠습니까? 이러면서 아예 구직 활동을 안 하시거나 또는 육아 때문에 집에서 쉬거나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거나 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안 구하기 때문에 아예 실업자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구가 고령화되고 그런 인구가 많아지면 통계상으로 오히려 실업자 숫자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실업률이라고 하는 통계만 갖고는 이게 이제 고용 상황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 그런 신호가 되는 거겠죠.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은 ELS라고 하는 금융상품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1월달, 2월달 2달 동안에만 우리나라에 흘러다니는 자금 중에 이 ELS에 투자하겠다고 몰린 돈이 10조 원이 넘었다고 하죠. 어떤 상품인지 또 뭘 더 조심해야 되는 건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으로부터 배워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LS가 상품 이름인가 보죠? 네. 재테크가 어려운 거. 예. 일단 이름부터가 딱 정이 떨어지죠. 주가 연계증권. 설명 좀 해주시죠. 한국말로 해도 어렵습니다. 이게 주식이나 지수 같은 일단 특정 대상을 정해놓고요. 네. 그 대상의 가격이 미리 정해놓은 어떤 가격을 유지하거나 도달하게 되면 수익이나 손해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래도 어렵죠. 예를 들어주세요. 예를 들자면 요즘에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나온 형태가 뭐 만기가 3년입니다. 그런데 오늘 코스피 지수를 연계로 하는 ELS를 발행을 할 겁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 이제 기초자산이라는 게 되는 거고요. 예. 만약에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3년 후 만기인 2021년 3월 19일에도 코스피 지수가 오늘보다 90% 이상이면 네. 연 5% 이자를 쳐드릴게요. 여기까지는 간단하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지금보다 10% 이상 안 빠지기만 하면 네. 연 5% 드리겠습니다. 뭐 중간에 20% 빠져도 되고요. 그때 가가지고 가격이 10%만 안 빠져 있으면 네. 5%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네. 3년 이 도중에도 돈을 돌려드릴 기회가 제공이 되는데 5번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점검을 하겠다는 거죠. 중간고사를 봐서 코스피 지수가 오늘보다 뭐 95% 이상이면 이건 이제 정하기 나름이고요. 이상이면 그때도 돈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약이 끝나는 겁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붙는데 지금 말씀드린 게 조기 상환의 기회고 네. 낙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낙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그런데 코스피 지수가 쭉 빠져가지고 뭐 50% 이상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다른 걸 평가를 하겠습니다. 예. 그 상태로 쭉 가다가 만기 때 가서 또 50% 밑으로 떨어져 있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시는 거고 고객이 예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 이상 올라왔으면 그때는 이자 다 쳐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복잡하게 들리긴 하는데 요약하면 예. 앞으로 3년 동안 네. 코스피 지수가 네. 지금보다 반토막 이상 떨어지는 일만 안 벌어지면 네. 5% 이자 드리겠습니다. 이 말하고 비슷하네요. 거의 흡사하죠. 그러니까 상품마다 조금 예. 이렇게 차이는 있는데 그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다만 이런 최악의 상황만 안 발생하면 드릴게요. 그래서 네. 최악의 상황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낙인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상대로 보험 가입한 느낌이네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에 투자한 어떤 외국인 투자자가 예. 나는 코스피 지수가 반토막만 안 나면 참 좋겠는데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이 많아서 네. 앞으로 3년 후에 내가 이제 미국에 있는 우리 집으로 이 돈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반토막 나는 일이 벌어지면 나는 안 되니까 엄마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50%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내가 그냥 보험료 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5% 이자 드릴 테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50%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저는 손절매할 거고요. 네. 그런 일 벌어지면 저는 이제 뭐 손실이 크니까 네. 그때는 여러분들이 냈던 돈을 저의 손실을 메꾸는 보험금으로 쓰겠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상품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ELS에 예를 들면 제 돈을 넣었어요. 네.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절반 반토막 이상으로 안 떨어지기만 하면 네. 그러면 내 돈을 5% 이자로 요즘 시중 이자보다 훨씬 비싼 이자를 준다는 것인데 네, 그렇죠. 내 돈을 받아가서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신기하죠. 증권사가 어디에서 무슨 뭐 따로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 ELS에 모집된 돈은 보통 한 50%에서 90% 정도가 채권에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한 돈들이 그 기초자산, 뭐 코스피를 추종한다 그러면 코스피와 연계돼 있다 그러면 코스피와 연계된 뭐 선물 이런 걸 매수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이제 복잡하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 네. 저한테 1억을 맡기시면 한 달 후에 5% 이자를 쳐드릴게요. 뭐 1% 이자를 쳐드릴게요. 그것도 좋죠. 네. 감사하죠. 1% 예. 이자를 쳐드리는데 거기에 추가로 제가 만약에 그동안 복권에 당첨이 되면 그 복권 당첨금의 10%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중간에 돈을 빼시면은 그만큼 손해를 보세요. 예. 이렇게 하고 제가 1억을 받아가면 저는 9,990만 원은 CMA에 넣어놓습니다. 한 1.5% 정도 이자 주는. 네. 그리고 10만 원 정도는 이제 복권을 사죠. 아. 예, 그 복권에서 만약에 당첨이 되면 10%만 드리고 저는 90%를 가져가면 되는 거고요. 당첨이 안 되면 그냥 꽝인데 9,990만 원 CMA에 넣어둔 거에서 연 1.5% 이자가 붙으니까 네. 한 달 후에는 그게 한 1% 정도 남짓될 겁니다. 그거 빼드리면 되는 거라서 알겠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내가 ELS를 사면 그 돈의 대부분은 안전한 채권으로 굴리고 그렇죠. 그중에 일부만 뽑아서 증권사가 예를 들면 선물에 투자한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예. 파생 상품에 투자해서 그렇습니다. 준다 이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럼 개인들 입장에서는 하면 좋으냐 안 좋으냐 아니야 이게 이제 고민일 텐데 네. 보통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익률이 좀 괜찮으니까 지난 2달 동안 10조 원 넘게 몰렸겠죠? 그렇죠. 이 은행 예금이자보다는 사실은 높습니다. ELS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러면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원금 보장형도 있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비보장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금 보장형도 조건에 따라서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연 2%에서 한 연 4%대 요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최소한 원금은 보장하면서 네,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잘 되면 2%에서 4% 정도 준다. 예. 그리 매력적인 수익률은 아닙니다만 원금 보장이 되니까 네, 예금보다 뭐, 조금 높으면서 원금 보장이 되니까 예금할 바에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원금 비보장형 즉 원금 손실도 있을 수 있다는 상품이면 네.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옵니까? 이 원금 비보장형도 얼마나 원금을 손해 볼 수 있냐도 다른데요. 뭐 예. 10% 손해 볼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최대는 100% 다 원금을 한 푼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품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손실 가능폭이 크다고 수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수익률이 제일 높은 거 보니까 한 14% 정도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되는 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약 마이너스 10% 최대 가능폭이. 아 그래요? 예, 요 정도. 그래서 지금 뭐 많이 높게 나와 있는 건 한 14%대, 10% 이상 요 정도가 이제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럼 최악의 경우 원금의 10% 손실 볼 각오를 하고 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예, 잘하면 연 14%까지도 기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뭐 원금 100% 손해 볼 수 있는 상품도 있는데 그게 그렇다면 이 14%보다 높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보면은 이게 지수형이냐 종목형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지수는 코스피 같은 거를 추종하는 거고 네. 연계돼 있는 게 예. 종목형은 뭐 어떤 기업의 주가가 지금보다 얼마 떨어져 있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게 돼 있습니다. 보통 지수를 가지고 내기를 걸거나 조건을 거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어떤 회사 종목 주가가 얼마 이상 안 떨어지면 뭐 연 5% 드릴게요. 이런 게 좋습니까? 이게 그 손실 결정짓는 것 자체가 기초자산의 변동성이잖아요. 예. 나중에 가서 이 가격이 얼마나 떨어져 있거나 올라 있느냐를 판단을 할 때 사실 종목은 3년 후에 지금 아무리 우량해도 네.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제로다라고는 볼 수가 어떻게 없습니다.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는 또 ELS가 초기 발행될 때는 증권사에서 이 종목의 주가를 조작한다라는 의심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종목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있긴 한데 네. 지수에 연계된 ELS는 그렇게 어딘가 누군가 조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큰 변동성은
사실상 그런 위험은 없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가보면 예를 들면 LG전자가 지금보다 한 40% 이상만 안 빠지면 예. 내지는 포스코가 30% 이상 하락하지만 않으면 네. 몇 퍼센트 드릴게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판다는 거죠. 예, 2가지 정도 이상의 그러니까 2가지나 3가지 정도의 기초 자산을 두고 요 2가지 둘 중에 어떤 게 이렇게 되고 어떤 게 되고 이렇게 조건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야, 이렇게 우량한 회사가 40% 이상 내리겠어? 라는 설마? 생각으로 가입을 하지만 네. 신기하게도 그런 일은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 글로벌 금융위기 금융위기가 자주 오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설마 벌어지겠어라고 하다가 벌어지는 사례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 주의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금융상품이 성립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듯이 LG전자나 포스코 주식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은 네. 불안한 거잖아요. 혹시라도 40% 이상 빠지면 어떡하나? 그렇죠. 그 보험을 들고 싶으니까. 네. 그쪽 우리의 반대쪽에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죠. 네, 반대쪽에는 고 가격에라도 팔고 싶은 요 정도 가격에서 팔고 싶은 사람이 있고 요 정도 가격에 사겠다라는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리스크가 좀 있기는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준 이하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떨어진 폭에 대해서 내가 손실을 다 입어야 되는 거니까 네. 또 나쁘게 말하면 기껏해야 연 7, 8% 벌려고 자칫했다가 이거 반토막 날 수도 있는 이런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아? 이제 이런 의심은 들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사실은 이 ELS가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위로는 제한이 있고 중수익인 건 확실한데 아래로 봤을 때는 뻥 뚫려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위험 중수익인 ELS들도 있으니까 요즘에 많이 인기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너도 나도 가서 가입하시기보다는 어떤 단점이 있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 그럴 확률이 크지 않다고 해서 그렇지 자칫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그렇다고 안전한 은행 예금에만 넣으세요라고 하기에는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굴려봐요. 여기에서도 재미는 있으니까. 이런 상품 저런 상품 또 알아는 봐야 되는 거니까요. 네. 이거는 은행 가면 팝니까? 은행에서도 위탁해서 판매하는 게 있고요. 그래도 대부분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게 더욱 다양합니다. 근데 해당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좀 증권사별로 발품을 팔거나 아니면 이 ELS를 좀 조회할 수 있는 사설 사이트가 있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에서 먼저 조회를 해보시고 해당 증권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청약을 하시면 되죠. 적금은 1년짜리, 2년짜리 있는데 이런 ELS는 만기가 보통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통 3년으로 나오는데 짧게 1년짜리도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오는 건 3년이다 정도 보시면 되고 중간에 환매하게 됐을 때나 이 돈을 저 이거 안 할래요, 깰래요 쉽게 얘기해서 이러면은 그때 당시 기초자산의 가격 외에 해지 수수료가 10% 넘게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예 돈이 그 기간 동안은 최악의 경우 묶인다 이렇게도 보셔야죠.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으로부터 오늘은 ELS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다 함께 차차차 시간입니다. 오토타임즈 권영주 자동차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수입차 사시는 분들도 꽤 많아지고 해서 예전에는 수입차와 관련한 질문이면 그냥 혼자 알아보세요 이랬었던 게 그동안 방송과 관행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궁금한 질문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수입차는 언제 사면 좀 쌉니까? 이런 질문도 있던데 혹시 시즌이 있습니까? 사실은 특별하게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그래도 주의 깊게 볼 시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연말하고 이듬해 3월까지는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연말이랑 3월이면 겨울에 사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수입사들의 회계년도 기준이 그러니까 3월이 결산입니다. 3월까지. 보통은 12월 결산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분들은 3월에 결산. 3월이 결산 법인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월에 결산에 결산 앞서서 앞두고 매출 늘리자라는 판단을 하면 기본적으로 할인폭이 커지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 시기를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수입차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이런 효과를 은근히 보고 파격 할인이다라고 생각하셔서 값이 많이 내려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도 꽤 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3월 말에 결산한다는 거죠? 12월 말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죠. 3월 말까지 이제 모든 실적을 가지고 결산하는 거죠. 3월 한 15일쯤 가서 눈치 한번 보면 어떤 분이 좀 초조해 하시나 이제 이렇게. 그리고 대개 그 시즌이 되면 이제 수입해 오는 차종도 그러니까 뉴 모델로 바뀌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있던 재고의 이제 결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수적인 부분이 더해져서 이제 할인폭이 커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수입차들은 살 때 가격을 좀 가격이 큰 차이가 없네 국산차하고라고 생각해서 사더라도 네. 부품값 수리비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말들이 있었어요. 요즘도 그렇죠. 뭐 일부 좀 내려가긴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내려간 폭이 뭐 해외에 비해서 매우 저렴하거나 또는 해외의 수준과 비슷하거나 예. 그런 게 아니고 여전히 좀 비싼 건 사실이고요. 왜 비싸죠? 그 수입차도 우리나라 자동차도 해외 나가면 수입차 되는 거고, 네네. 수입차도 그 나라 가면 그 차가 국산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어디 부품을 수입해 올 때 관세가 많이 붙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앞서 우리 첫 질문에서 네. 최근에 이제 할인이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자동차 회사가 연간 우리는 얼마 정도의 이익을 봐야 되겠다라고 이익 목표를 정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하면 판매 수익과 서비스 수익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판매 수익에서 생각보다 많이 벌어들이지 못했을 때 그때는 부품을 이용한 서비스 수익에서 일부 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차 팔아서 남는 건 별로 없으니 그렇죠. 부품 팔아서 남기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차 팔 때는 이준혜 MC도 차를 팔고 저도 차를 팔면 경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눈치 보면서 가격도 내려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마진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없잖아 있죠. 근데 일단 사고 나면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네. 이미 서비스 센터를 올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이때 나름대로 서비스 쪽에서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를 형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결혼하고 나면 남편들이 집안일 잘 안 하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데 그게 왜 그렇죠? 예를 들면 꼭 수입차의 부품을 꼭 그 수입 대리점에서 사야 되는 겁니까? 그럼? 아닙니다. 직접 구매할 수도 있고요. 예. 뭐 직접 구매해서 동네에 가까운 정비점을 이용해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라고 허용도 해놨고 법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저라면 수입차 중에 인기 차종은 네. 예를 들면 A 모델이 그렇다면 네. 그 A 모델에 필요한 부품들을 아예 그 나라에서 사다가 네네. 여기서 카센터에서 해주면 네. 상대적으로 싸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손님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부 보증수리 기간이 지난 차들은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매입을 일상적으로 못 하느냐? 그거를 서비스를 해주는 정비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예. 그런 부품들을 교체해 주려면 나름대로 또 그 회사의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 장비를 구매하는 건 투자입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 예. 그런 소비자들이 많았을 때 투자 대비 수익이 나는 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없으면 장비만 사다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 누구나 선택하도록 사업자도 만들어둔 거죠. 그러니까 수입차 딜러들이 이 부품 서비스 비용 비싸게 받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네. 왜 그럼 동네 카센터 사장님들은 그런 거 부품 사다가 안 하시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 부품만 사다가 끼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장비를 사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내가 예를 들면 수천만 원 주고 사오면 당신이 친구 100명 데리고 올 거야?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동네에 이제 그런 차종이 많아야 되고 그런 이용자가 많았을 때에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쪽 딜러가 운영하는 공식 뭐 서비스 센터라고 하는 곳 이용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현재 구조상으로는 이제 그쪽 이용이 좀 편리하도록 네. 설계는 돼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거죠. 서비스 센터도 뭐 백화점 이용할지 네. 할인점 이용할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구매해서 재래시장 갈지 이거는 선택하도록은 제도적으로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 아니면 다른 카센터들 중에 혹시 이런 차 고치시는 분 있나 또 그렇죠. 검색해서 찾아서 가보면 가셔도 되고요. 괜찮아요? 그런 데서 고쳐도? 물론이죠. 기본적으로 뭐 소모품 위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수입차가 지정하는 지정 서비스 센터에 갔는데 네. A라는 부품 고치고 B라는 부품 바꿨습니다라고 하고 네. A는 72만 4천 원, B는 36만 5천 원 이러면 네. 야 이 비용 내는 게 맞아? 아니면 이 친구들이 부풀린 거야?라고 혹시 따져볼 수 있는 다른 제3의 혹은 참고할 만한 정보가 없습니까? 부품 가격이 하도 논란이 되니 네. 정부에서 부품 가격도 공시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입차 부품은 새 부품 기준으로 수입 자동차 홈페이지에 각사별로 가시면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요. 네. 국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자동차 회사들의 단체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이제 공지를 해놨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부품 값을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입사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는 단품 가격을 공개를 하고 네. 어떤 회사는 조립품 가격을 공개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해외에서 나는 분명히 단품 가격을 받는데
왜 국내선 단품을 안 파느냐 네. 뭐 이렇게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이제 대부분 회사별로 조립품별로 교환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 부분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알겠습니다. 여기는 좀 다른 얘기 같은데요. 수소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한 청취자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수소 자동차에는 백금이 들어간다고. 예. 그래서 이 백금 값 때문에 수소차 값이 비싸기도 하다는데 예. 왜 자동차에 이런 백금을 써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네요.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시켜서 전기를 얻은 다음에 그 전기로 구동을 하는 원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빨리 반응하라고 네. 촉매를 쓰는데 그 촉매로 백금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금 가격이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비싸죠. 예. 싸지 않아서 난 자동차에 쓰려니까 좀 싸게 주세요 할 수 있는 게 그런 건 아니니까요. 아니죠. 예. 그리고 이제 백금이 싸지도 않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 매장량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자동차에 쓰는 백금의 종류를 계속 쓰다 보면 네. 이 백금의 성능이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이거 혹시 백금을 교체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백금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게 이 백금이 사용되는 연료전지가 이 자동차 가격의 한 2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차 한 대, 수소 전기차 차 한 대에 백금이 얼마짜리가 들어갑니까? 얼마치가 들어갑니까? 대략? 보통 60에서 많게는 100g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하면 그게 얼마나 돼요? 한 400만 원 좀 넘게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전자장치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이거 수소 자동차는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 그렇네요. 특히 우리나라가 좀 일본과 함께 수소차 만들려고 한다는데 이거 원가 줄이는 것도 관건이겠네요. 예, 결국 이제 기술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 따라 가지고 바뀌는데 지금 이제 뭐 어쨌든 가벼운 값싼 재질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철 또는 뭐 탄소 나노 합금 종류 네. 이제 그쪽으로 기술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 부분에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기술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수소차라는 게 산소하고 반응시켜야 되는 거니까 빨리빨리 반응시키기 위해서. 네. 오토타임즈 권영주 자동차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는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또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해서 세금 내라는 과세 통보가 됐다는 뉴스가 있군요. 이거는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요. 사실 과세 당국이 이건희 회장에게 세금을 내라고 통보를 했다는 정확한 팩트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세청이 차명 계좌가 만들어졌던 금융사들에게 안 거둔 세금을 내라고 통보를 한 것이고요. 이들이 국세청에 이거의 일부를 지금 세금을 냈기 때문에 조만간 이 금융사들이 이건희 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다. 이게 정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금은 이건희 회장이 국세청에 내야지 왜 중간에서 금융회사들한테 왜 안 거뒀냐 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까? 차명 계좌를 쓰면 내야 하는 세금이 두 가지인데요. 예. 차등과세라는 거하고 이제 과징금 이렇게 두 가지인데 네. 과징금을 빼고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차등과세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벌어들인 이자나 배당 수익 네. 이런 것에 관련돼서는 이게 차명 계좌였다는 게 밝혀지면 이자로 벌어들인 수익의 90%를 떼서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일종의 뭐 징벌적 과세에 비슷한 건데요. 이자 소득세를 우리 보통 사람들은 15.4% 내는데 예. 여기서는 90%를 떼면 주민세 9%까지 더하면 99%를 떼어 가겠군요. 예, 그러니까 거의 다 낸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차명 계좌 쓰다가 들통나면 그 안에서 벌어들인 이자와 배당 소득의 거의 대부분을 몰수한다. 이게 예. 법이에요? 뭐 반대로 얘기하면 원금은 가져가고요. 근데 예. 어쨌든 이 그 차등과세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 차등과세는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그 돈을 내줄 때 미리 걷어서 국세청에 내도록 하는 원청징수 의무를 금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2008년 삼성특검에서 이건희 회장이 1,200개 차명 계좌가 발견됐을 때 네. 이걸 실명 전환해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잖아요. 삼성이 실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융사들은 이 세금을 떼서 국세청에 냈어야 합니다. 그럼 그동안 이자 쌓였던 거 계산해서 네. 이자 소득세를 저희가 떼고 드려야 되는데 그죠? 이자 소득세가 이자의 99%를 내도록 되어 있으니
이자는 빼고 원금만 줬어야 되는 건데 네. 그동안 쌓였던 이자도 다 줘버렸다는 거죠. 2008년 금융사들이 당시에.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국세청은 왜 그거 안 걷었어라고 금융사들에게 지금 과세 통보를 한 것이고요. 그때 너네 안 낸 거네라고 통보를 한 것이고요. 금융사들은 지난번에 한번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벌써 몇 년 전 얘기야. 우리 자료도 없고 과세하기 되게 힘든데라고 이제 반발은 했었는데 국세청이 일단 내라고 하니 일부 지금 세금을 납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융사들도 이게 배임이 안 되려고 하면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는 23일부터 이번 주로 치면 목요일, 금요일 주말쯤부터인가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철강 관세가 발효되는데 이 철강 관세국에서 우리나라도 빠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 저도 이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출처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일보가 보도한 것인데요. 양국 통상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이라고 이제 조건을 달고요. 미국은 우리 정부의 철강 관세 제외 요청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양국이 상대가 원하는 방안을 긴밀하게 토의했고 한국은 수입 철강에 대한 25% 관세 부과에 국가 면제를 요구한 상태고 미국이 이를 대체로 수긍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받았다는 건데요. 일단은 만약에 이 얘기가 맞다라고 하면 우리도 뭔가 카드를 제시했을 거기 때문에 일단 철강 관세 면제를 받고 한미 FTA 쪽에서 다른 것들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라는 추론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뭘 내줬는지는 아직 공개는 안 되는 모양이군요. 그래서 일단은 철강 관세를 피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조금 들려온다라는 점은 긍정적이고 앞으로 이제 그렇다면 한미 FTA, 그러니까 자유무역 협정 내에서 논의할 것들에 대한 대상이라든지 논의의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거든요. 어쨌든간 미국은 모든 걸 다 지금 한미 FTA와 연관시켜가지고 한미 FTA에서 큰 걸 얻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있는데 아마도 이번 철강도 면제 후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향후에 FTA 쪽이 훨씬 더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괜히 이런 카드 하나 꺼내서 여러 가지 얻어가네요. 그렇죠. 다양한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외환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뭐고 이걸 또 공개하냐 마냐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요? 환율이라는 게 굉장히 수출, 수입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경제에. 그렇다 보니까 환율이 급등락을 하는 경우에 하루에 갑자기 오르거나 하루에 갑자기 빠지는 경우에 외환 당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를 활용을 해서 시장에 달러를 풀거나 회수하는 방법으로 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걸 직접적인 개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간접적인 개입이다라고 해서 구두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익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조만간 시장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보통 당국의 개입은 이렇게 직접 개입하고 간접 개입을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 우리나라가 1962년에 외환 시장이 개설됐는데 만약에 이 개입하는 거를 공개를 한다라고 하면 처음 있는 일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시차를 두고 좀 공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럼 왜 공개를 안 한 거야 지금까지? 시장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과거에는 특히나 이 외환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들 정부의 대응을 밖으로 공표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작전을 밖에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IMF 당시에도 환 때문에 우리가 큰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에 대한 공개를 좀 꺼려왔던 것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외환 보유고도 크게 늘었고 경제력도 어느 정도 펀더멘털이 좋아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아마 그런 의심을 받는다라고 하면 시차를 두고 우리도 공개할게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공개하고 싶지는 않은데 좀 밀려서 공개하는 느낌이 좀 있네요. 그렇죠. 이왕이면 저희 패를 까고 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렇게 패를 감추고 싸우는 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뭐라고 하지 않는다라면 끝까지 그냥 공개 안 하고 싶지만 여러 사정으로 봤을 때 이것까지 공개 안 했다가 또 다른 전략의 빌미를 제공하면 우리가 더 불리할 것 같으니 아마 시차적으로 공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어떤 나라를 지정하는지 마는지를 검토하고 발표하는 게 매년 2번이죠. 4월하고 10월에 지정합니까? 이렇게 두 차례 이제 환율 보고서를 내놓고요.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이제 환율 조작국들을 분류를 하는데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200달러를 초과한 경우 200억 달러를 예, 200억 달러. 두 번째는 경상 수지 흑자가 지난해 대비 뭐 3%를 또 초과한 경우 네. 네, 환율 시장 개입 규모가 뭐 순매수 비중으로 2% 초과,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기준을 적용을 하는데 한두 개 기준에 해당되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는 항상 관찰 대상국에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대미 무역 흑자가 좀 큰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매번 관찰 대상국이었는데 이제 만약에 환율 조작국으로 돼버린다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조금 불안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여줌으로써 예. 조작국을 피하자 이런 전략인 겁니다. 항상 조작국으로 가능할 수 있는 나라 명단 보면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한국, 뭐 대만 이런 나라들이에요. 미국에 수출 많이 하고 네. 그나마 다른 나라들이 보면 아유 저 나라는 그래도 부러워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 네. 수출이나 경상수지로만 보면 해야 되는 문제인지 걱정해야 되는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9억 원입니다. 금융감독원 팀장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서 9억 원을 사기당한 70대 어르신의 사연 뉴스에서 혹시 들으셨습니까? 이 9억 원이라는 돈은 1인 기준 역대 최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이러저러한 유형으로 발생하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물론이고 뭐 저희 방송이나 뉴스에서도 자주 말씀드렸죠. 하지만 연세 많은 분들은 권력기관을 사칭하면 또 깜빡 속곤 합니다. 특히 이 어르신이 꼼짝 못했던 게 발신 전화번호가 02-112로 찍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 범죄 신고 번호로 본인에게 전화가 오니까 그냥 당연히 경찰일 거라고 믿고 따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화번호를 바꾸는 건 발신번호 변작이라고 하는데요. 3년 전에 관련법이 개정돼서 이렇게 발신번호를 바꾸는 건 이제는 불법이고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일부 별정통신 사업자들이 변작을 방조하거나 심지어는 지원까지 하면서 이런 발신번호 변작이 최근 들어서 다시 크게 늘고 있습니다. 관계당국은 이 사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해서 일일이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고는 하는데요. 만약 이 번호를 빌려주는 별정 사업자들에게 회선을 빌려주고 돈을 버는 기간통신 사업자들을 처벌하면 그래도 이렇게 번호 바꾸는 행위가 계속될까요? 단속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혹시 의지의 문제는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ELS라는 투자 상품에 올 들어서 돈이 20조 원 넘게 몰렸답니다. 이게 어떤 상품이고 요즘 수익률은 어떤지 또 투자할 때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되는지 오늘은 ELS에 대해서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수입차도 가격을 내리는 곳이 있기는 하다던데 그래도 여전히 부품 가격, 수리비용 여전히 비싸죠? 왜 수입차만 특별히 이렇게 비싼 건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자동차 전문 기자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3월 19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 살펴봅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한국은 항상 우리나라가 환율 시장에 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그리고 우리 당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되게 그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예.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은 이제 환율 조작국이라는 걸로 해서 매년 2차례씩 국가들을 분류를 해서 환율 조작국에 해당이 되면 여러 가지 조치를 내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4월 달에 환율 조작국 보고서 발표가 있거든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앞에 말씀드린 FTA나 뭐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요. 혹시 여기서 또 환율 조작국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이름이 오르거나 했을 경우에 여러 면에서 우리가 좀 불리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의구심을 받았던 우리나라가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공개할 방침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개입을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환율이 너무 오르거나 너무 내릴 때 예. 어차피 오를 환율이 오르는 거긴 하겠으나 갑자기 오르면 서로 부담되니까 너무 오를 경우에는 달러 값이 오른다는 거니 달러를 내다 좀 팔아주고 네, 맞습니다. 마치 농산물 수급 조절하듯이 너무 떨어지면 또 그 달러를 좀 사주고 이런 식의 개입을 하는 거지 뭐 원달러 환율을 뭐 꼭 1,100원대에서 1,300원대로 끌어올리려고 자꾸 그런 식으로 개입하는 건 아니다라는 계속해서 뭐 환율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뭐 개입을 해서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게 우리나라 입장이고 정부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급격한 쏠림이 있을 때만 미세 조정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 자꾸 환율을 올리는 쪽으로 대한민국의 수출에 도움되는 쪽으로 너희들이 만드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니까 그럼 우리가 언제 어떻게 개입해서 얼마 사고 얼마 팔았는지 그 내역을 공개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나라들도 공개를 합니까? 일단 주요 국가들은 바로 공개하는 건 아니지만 시차를 두고 외환시장 개입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우리도 이처럼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방안이 좀 유력해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국, 일본, 브라질, 캐나다 등은 외환시장 개입하면 한 달 후에 이 개입 자료를 공개하고요. 인도는 2개월 뒤에, 미국은 3개월 후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20개국이라고 하는 G20 중에 외환시장 개입을 비공개로 하는 나라를 보면 우리나라, 중국, 터키 이렇게 3개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이 한국도 공개를 해라라고 요구하는 거는 당연히 부당한 건 아닙니다. 예. 의심받기도 했었겠네요. 우리랑 몇 개국만 안 하고 있으니까. 너네는 안 하니까 우리가 의심하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